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보일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보일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 박수로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보일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보일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 박수로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보일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보일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보일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으로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보일 때 임하시는 주를 박수로 찬양해요.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우리가 보일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으로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보일 때 임하시는 주 찬양으로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 찬양으로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임하시는 주를 찬양, 찬양으로 박수로 찬양, 주를 찬양, 찬양, 주를 찬양, 찬양, 주를 찬양, 찬양, 주를 찬양, 찬양으로 찬양, 주 찬양,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박수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하라. 찬양, 주를 찬양,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두 손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우리 당사를 주의 삼창 기도합니다. 시야, 하늘에서 주의 샘의 생수가 되고 그와 여주가 되시. 할렐루야. 주여 역사해주세요. 주님 두 손 들고 사유 마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주의 시 아버지 메시아 주님 역사해주세요. 주님 역사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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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두 손 들고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삼창 기도할 때 자유마을이 일어나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주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을 자유마을 대표님이신 이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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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세게 일어
일어나서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지금 연일 이렇게 하시는 게 힘드시죠? 괜찮습니까? 하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아서 체제 전쟁을 하기 위한 이런 전사 교육을 시키게 된 것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금까지 애국 운동을 하려고 교육을 시키려고 사람을 모아봤더니요, 한 2009년도에 한번 모아봤습니다. 몇 번. 열심히 모았더니 한 20명 정도 오더라고요. 박근혜 탄핵 이후 즈음에 이제 큰일 났다, 국민들을 교육시켜야 하겠다 해서 많은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모았더니 30명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보니까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 마을 운동을 하면서 전국 다니면서 강의를 했는데요, 솔직히 부끄럽게도,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은 가니까 30명, 40명, 50명 이런 작은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0명이 넘는 이 엄청난 부대, 그것도 이 뜨겁기가 이를 데 없는 이 부대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니까 그냥 감격스럽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전 목사님께서 이와 같은 전사들을 그전부터 훈련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을 위해서만 훈련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받은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지키는 바로 이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교육받은 것이고,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마을로 가서 다 장악하면요, 앞으로 대한민국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승리하면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기독교 입국론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승리하면 전 세계 네오막시즘에서 무너져 있는 유럽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미국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지금 중국도 무너뜨리고 이제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북한이 통일됐을 때 북한 주민들 머릿속에 있는 주사파의 그 사상들을 어떻게 세탁할까요? 바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을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제가 이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내일은요, 마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지막 날이 이제 중요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앞에 김구성 선생님이 북한 얘기 많이 했죠. 북한이 대남 공작에서 주사파들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주사파, 오늘 우리가 전쟁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적이 누구냐? 주사파잖아요. 그럼 주사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 되죠. 앞으로 여러분이 마을 운동하려면 주사파와의 전쟁이다 그러면 주사파가 뭔데? 그러면 그거는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러면 오늘 주사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10몇 년 전에 강의를 하러 동해안 쪽에 부대에 갔습니다. 갔더니 기무사 요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종북 병사를 수사를 했답니다. 자, 그래서 종북 병사를 앉혀놓고 물었대요. 너는 북한이 남침하면 북한군한테 총을 쏠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못 쏩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누구를 쏘겠느냐? 혹시 그러면 같은 내무반에 있는 동료를 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못 쏩니다. 그래요.
왜 못 쏘느냐? 정이 들어서 못 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그러면 너는 다른 내무반에 정 안 든 사람을 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면 누구를 쏘겠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수사관님 같은 사람을 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적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에이 뭐 대적관이 뭐 중요해 그러잖아요. 전쟁이 막상 나면 총구를 누구를 향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든. 만약에 동료를 향해서 총구를 겨눈다면 그 군대는 자멸합니다. 그래서 대적관이 다른 병사를 그 안에 두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25 전쟁 전에 1949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가지고 군 내부에 있는 그런 잘못된 사상관을 가진 병사들을 다 뽑아냈어요. 4,700명을 뽑아냈습니다. 군에서 퇴출시키고 했더니 한 5,500명 정도는 수사가 들어오네 해가지고 탈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군의 한 숫자가 한 9만 명 약간 넘는 10만 명 미만이었는데 11,000명 이상이 군에서 퇴출됨으로써 10분의 1이 좌익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6.25 전쟁을 했기 때문에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투항을 하거나 우리 군 내부에 총질을 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주사파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적에 대해서 적이 누군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성장됐는지, 그들의 사상은 무엇이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어떤 전략 전술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확산이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여 국민들을 선동을 해서 선거로 정권을 잡았는지, 아직도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것처럼 국민이 혼동에 빠지도록 국민들을 마비시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그들과 전쟁에서 이긴다 진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주사파의 확산 과정과 정권 장악 방법입니다. 자, 요거를요, 첫째 우선은 주사파가 발화된 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요, 주사파가 언제 생겼습니까? 대충 이렇게 폭발적으로 양산된 거는 언제쯤입니까? 자, 전두환 정부 때죠. 그래서 주사파들을 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운동권 내에서 전두환 키즈라 그래요. 전두환이 만든 새끼들이라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이 주사파를 양성했나? 아니잖아요. 뭔가 잘못된 환경을 만들므로 인해서 대한민국 내의 대학가에서 김일성 수령님을 모시는 그 일군의 세력들이 폭발적으로 양성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주사파가 생성되게 된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주사파가 생성된 그 과정이 이런 요인들이 작동이 됐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반체제 세력이 성장하는 걸 막으려면 그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979년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갔던 해입니다. 63살인데요 79학번입니다 그래서 대학가 80년대의 상황들을 저는 대학에 있으면서 목도하게 됐습니다. 자, 79년도 10월 26일 날 12.6 사태가 일어났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2.12 사태로 전두환 정부가 등장을 하고 80년도 초반 5월은요 대한민국의 대학가는 아주 불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제 민주화 시대가 열렸다면서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3김이 정권을 잡겠다고 그냥 아기다툼을 하는 상황 속에서 5.18이 일어나고 지금 대한민국은 폭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79년도 12.6 사태가 있고
그때 대통령을 시해를 했는데 누가 시해했죠? 김재규는 누군가요? 중앙정보부장이죠. 중앙정보부장은 또 누굽니까? 간첩 잡는 수장 아닙니까? 국정원장이라고. 지금 간첩 잡는 수장이 대통령을 시해버린 거야. 그랬으니까 그 조직이 성했겠어요? 못 성했겠어요? 못 성했겠죠. 그런 이유로 12.6 사태가 있고, 그 다음 해 4월 달까지 전두환 장군이 정보부장 서리로 올 때까지 모든 기능이 올스톱했습니다. 직원들은 다 열중숍. 그 다음에 그 국장들 있죠. 1급 국장들은요, 보안사에 끌려가서 다 강도 높은 수사를 받으면서 워카발로 까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3급 이상 모두 다를 몰아냈습니다. 자, 제가 그거를 합리화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그 당시에 6.25 전쟁 이후 간첩 잡고 종북 세력을 잡는 가장 체제 수호 기관인 거기서 이런 사태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 간첩 잡는 노하우를 다 경험한 그 엄청난 그 선수들을 3급 이상을 1거에 다 몰아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선배들이 갖고 있는 것, 노하우를 후배들한테 전수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한 채 1거로 완전히 다 몰아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체제 수호 능력이 그동안에 북한의 간첩과 반체제 세력과의 싸움에서 했던 그 어마어마한 노하우와 능력이 1거에 사라짐과 동시에 이렇게 느끼죠. 아, 이제 너무 사람이 강하면 부러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적당히 타협하는 거야 하는 철학이 그들 속에 은연중에 잠재되게 된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 체제 수호에 대한 사상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았던 1세대가 사라지고, 그냥 40대, 30대 이런 젊은 사람들이 바로 국가안전기획부의 고위직을 차지함으로써 뭐냐면, 그 당시에 북한의 지금 대한민국 통치권 공백기 동안에 엄청난 대남 공작 간첩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올 수 있는 상황에서 체제 수호 기능은 열중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은 1거에 다 퇴출돼 버리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체제 수호 공백기에 들어가게 됐다. 그런 상황에서 5.18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혼동에 빠지게 된 보이지 않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제는.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정부의 학생 운동권에 대한 미숙한 대응을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사파의 1세대는 82학번입니다. 82학번. 주사파의 대부를 하는 김영환이 82학번입니다. 서울대법대. 그래서 그들이 혁명 노름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요, 조선일보의 우태영 기자라는 분이 그 당시 80년대 중반에 서울대 취재 기자를 하면서 그 김영환과 그 주사파들이 어떻게 형성 발전되는 것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파리들의 혁명 노름이라고, 파리학번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선 그러면 왜 파리학번인가? 왜 파리학번인가? 이걸 한번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요 대학교 들어갔을 때 79학번은요 대학교가 거의 공원이었어요. 수운등이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경치에다 뜨문뜨문 데이트 족설도 있고, 이렇게 아주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대학교 때 낭만을 이야기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깜깜한 수운등 아래서 노래 부르면 막 데이트 족속들이 박수도 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81학번이 딱 되는 순간에 졸업증원제가 되면서요 30%를 증원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 학생들이 운동권을 너무 이렇게 많이 하니까 이제 운동을 하지 않고, 그렇게 좌익 운동을 하지 않고
공부에만 열심히 하도록 하는 방법 없어? 자, 그러면 30% 증원을 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잘라내는 거야. 졸업 못하게. 졸업 정원제 30%를 잘라내도록 그렇게 정책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가 30% 학생들이 더 늘어났잖아요. 숫자가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자, 이 81학번도 그렇고 82학번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학교가요 돛대기 시장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82학번쯤 되면 오면 후배들 보고 야, 쟤들이 82학번이라고 이렇게 보면 선배들이 이제 좀 무시할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의 열등의식도 있고, 이제 어쨌든 그들이 들어와서 대학가에 언제 학사경고를 받고 잘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대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뭔가 분노가 표출될까요? 안 될까요? 누적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가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82년도 이들이 입학할 때 82년도 3월인데 그때 바로 직전에 뭘 했냐면 이념도서를 해금했어요. 공산주의 책과 같은 이념도서들은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나 이럴 때는 절대로 금소로 지정해가지고 못 읽게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학생들이 복사판을 가지고 돌려보거나 아니면 필사를 해가 돌려보거나 이렇게 해서 전파 속도가 느렸어요. 그런데 전두환 정부는 무슨 뜬금없는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그거를 출판사에서 대량 출판을 해서 서점가에서 막 팔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그때 당시에 많은 사상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분들은 정부의 이 정책에 대해서 이 무슨 짓이냐, 아직도 면역 체계가 갖춰지지 않는 대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위험한 사상서적을 읽히면 안 된다고 했더니 정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학생들이 이런 공산주의 서적에 자꾸 관심을 갖는 건 호기심 때문일 거야. 그래서 이 책을 양산을 해가지고 마음껏 읽게 하면 학생들이 아마 읽어보면 에이 이거 재미없네, 호기심이 없어지니까 아마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지혜로운 생각입니까? 이게 뚱딴지 같은 생각입니까? 이와 같은 자기의 지금 이 잘못된 이념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 이와 같은 그냥 관용적 조치는 지금 오늘 대한민국을 이토록 위기에 빠뜨린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것을 접촉하게 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83년도 12월에 문교부에서요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원 자율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속된 좌익운동 하다가 구속된 학생들을 풀어주고 또 그 다음에 제적된 학생들을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교 조치해주고 이와 같은 관용 조치를 해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좌익운동 하던 학생들을 구속했던 걸 풀어주고 학교로 복교 조치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면 86년 아시안 게임 때문입니다. 아시안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전두환 정부는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 정권이야,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이거 이제 어느 정도 정권은 안정됐으니까 이제는 또 국제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관용 조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학원 자율화 조치를 했는데, 자, 83년도 12월 달에 이제 문교부가 그것을 발표하고 다음에 2월 달, 그러니까 84년 2월에 이제 드디어 그걸 실행을 했는데 구속 학생들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제적된 학생들을 학교로 다시 들어가서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2학번이 이제 3학년 됐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재적생 1363명 중에서 이제 복교를 허용해 주니까 학교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누구냐, 727명이 복학 조치됐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그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익히고
혁명 활동을 하다가 교도소 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전사가 돼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혁명 이론을 가졌는데, 이 사람들이 학교를 보내놓으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혁명 노름을 하는 거지. 이념서클을 만들어서 후배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들을 교육시키가 혁명가로 만드는 작업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더불어 뭐가 있었냐 하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경찰의 학생운동을 관찰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배치해 놓은 사복경찰들이 있습니다. 사복경찰들을 일시에 철수시켜 버렸습니다. 학교에서. 자, 그 학교 안에서의 이런 그 감시하는 어떤 그런 경찰관을 철수하니까 이제는 학생들이 완전히 완전 해방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또 있어. 뭐냐? 학도혹단을 폐지하고 학생회를 부활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학생회를 누가 장악했냐? 학생운동권이 다 장악해버린 거야. 당과대 학생회, 총학생회장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런 상태에서 85년이 가고 86년이 가서 대학가가 주사파가 완전히 장악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총학생장도 주사파, 당과대 학생장도 주사파가 당과대 학생회를 다 장악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실이 이념서클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학생이 그냥 아무 생각 없던 착한 학생이 대학교에만 들어가면 그 학교 교실 안에서 이제 어제 출근이 아니고 뭐죠? 등교를 하면 어제 북한에서 방송하는 구국의 소리 방송에서 방송한 내용을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교실에서 말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4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게 바로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학생들입니다.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대한민국에 586 운동권이 생겼고, 설사 운동권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미 거기에 침전된 사상적 오염은 다시 빼지기 힘들 정도로 지금 오염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주사파의 뿌리, 도대체 주체 사상이냐, 뭔가 사상의 뿌리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사파의 뿌리를 보면 바로 그게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이 주체 사상은요, 이게 한 시대에 갑자기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1950년대 중반부터 김일성이가 필요에 따라 한 단계 만들어 가다가 67년도쯤 돼서 완결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체 사상을 교리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이 정치적으로는요 반대파들을 완전히 숙청을 하고 이제 김일성 어떤 유일 지배 체제를 확립해 나간 과정이 195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박헌영 죽이고 소련파 죽이고 이제는 뭐 다 죽이고 반대파들을 죽이고 김일성을 지지하는 세력만 남겨두는 그 정치 어떤 정리 과정이 50년대 중반에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김일성이는 누구를 따랐냐면 스탈린을 따랐는데 스탈린이 죽고 후르시초프가 등장하면서 스탈린 격하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했던 그런 것과 노선이 소련이 달라지니까 이제는 뭐냐면 우리도 이제 소련과 이제 거리를 두고 이제 자주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60년대 초반에 가면 중서 분쟁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또 자주적인 입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저런 이유로 북한은요 사상에서의 주체, 경제에서의 자립, 그 다음에 국방에서의 자위, 이와 같은 어떤 내용들로 하나씩 정립해 나가다가 주체 사상이라는 어떤 포장을 이론적 포장을 하면서 60년대 중반에 확립된 소위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를 정당화하는 어떤 통치 철학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 사상의 핵심 개념은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다. 그러니까 자주성, 자주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 창조적인 존재, 의식성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듣고 보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수령론이 딱 이게 가미가 됩니다. 자, 혁명 주체인 인민근로대중이 혁명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회의 주인인지도 자각하지 못하고 사회적 모순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런 의식이, 혁명 의식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혁명 주체인 이 근로 인민 대중에게 혁명을 의식을 불러 일으켜 줄 수 있는 어떤 어떤 주체 존재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수령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자기가 주인이다라는 포장을 해놓지만 그 주인이 주인의 의식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수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나머지는 다 포장이고 결국은 김일성 내 말만 들어 이거예요. 사기 아닙니까? 속으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80년대 주사파들은 거기에 다 속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김영환도 98년도 이제 97년도쯤 민혁당을 해체하고 98년도에 말하기를 그 점에 수령론은 완전한 허구고 거대한 사극이라고 언론에 이제 발표하게 이르게 돼서 북한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찍히는 상황이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김일성이가 초창기에 만든 주체 사상과 지금 80년대 중반에 우리 대학생들이 이 세뇌받았던 주체 사상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지금 80년대 대학가에 들어갔던 주체 사상은요, 김일성 주체 사상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김정일이가 만든 주체 사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 사상은 뭐냐면 김일성이가 만든 주체 사상은 뭐냐면은 통치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김정일이가 만든 주체 사상은 종교의 성격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의 생명의 이분법, 육체적 생명과 정치 사회적 생명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죽지만 수령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어떤 주체 사상을 이렇게 혁명 의식을 주입받으면 영생하는 정치적 생명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것들이 지금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요, 북한이 김일성이가 사실은 마누라 이름이 뭐예요? 강반석. 예, 그거 다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따가지고 사악하게 자기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주체 사상은요, 종교입니다. 종교. 미국에 있는 종교 사이트 어드히런츠닷컴이라는 데서 2007년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주체 사상은요, 종교 인종 규모에서 세계 10대 종교 안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80년도에 대학생들이 주체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은 종교를 신봉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종교를 신봉한 사람이 회개 과정과 그 다음에 이 사상적인 어떤 세탁 과정 없이 목사가 된다면 이중 종교를 믿는 겁니다. 저는 일본에 가봤습니다. 2006년도에 거기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 가봤거든요. 일본에 가니까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종탑이 안 보이더라고요. 도쿄도 가보고 교토도 가보고 오사카도 갔는데 안 보여. 그런데 교토인가 거기에 갔더니 종탑이 있는 교회가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반가워가지고 얼른 들어가 봤죠.
가봤더니 내가 좀 실망했네요. 일본 사람인기는 일본 사람인데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 나갔다 오신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그래서 도대체 기독교 믿는 사람이 얼마냐 그랬더니 국민의 1%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목사님이 국가 신도를 겸한데 저 천황을 신으로 모시는 국가 신도도 모시고 예수님도 모시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기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일본에 많다는 거예요. 지금 주체 사상에 오염된 사람들이 철저히 회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거는 유물론이 아닙니다. 유물론이 아니고 이거는 사탄주의예요. 사탄과 하나님을 같이 겸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왜 이 사상을 공부해야 되냐면 알고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뇌 속에 같이 있으면 그게 오랫동안 갈등을 일으키면 정신분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문제는 사상 문제로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80년대 중반이 됐는데요. 80년대 중반 85년도까지는요. 우리 대학가가 그래도 반미를 극단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82년도에는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 있었고 85년대는 서울 미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요 거기에 주모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반미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5.18에 대한 그거를 좀 사과하라고 했던 거야. 이런 정도로 이야기했어요. 서울 미문화원 방화 사건의 주모자였던 함은경이라는 분도 그랬어. 우리는 미국 때문에 일본을 항복시켜서 해방됐고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줬고 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감정 없어. 그런데 다만 5.18 때 왜 미국이 전두환 정부를 그렇게 도와줘가지고 그런 사태가 일어났는 거 사과하라고. 그래야 정상적인 한미 관계가 회복된다니까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뭐냐면 극단적 반미는 아니었다 얘기입니다. 물론 그거는 좀 약간 포장된 측면도 있겠지만. 자, 그랬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85년도에 김영환이가 이제 문건을 터뜨리더니 86년도 3월이 됐는데요. 그때부터 막 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강철 서신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대학가에 뿌렸는데요. 그 내용인 즉슨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의 신식민지다. 그래서 미국을 몰아내야 된다. 우선 몰아내야 된다. 지금 국내 혁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미국을 몰아낸 후에 혁명해야 된다는 논리예요. 지금까지는 좌익운동은 뭐라고 했냐면 노동자, 농민들을 결집해서 이제 부르주아들을 타도하고 부자들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혁명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논리는 일단 뒷조로 밀어놓고 일단 우선 미국부터 몰아내야 된다는 논리로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거를 만들게 된 계기는 뭐냐 하면 79년도에 있었던 난민전이라는 지하당이 있었을 때 거기에 공소장을 보고 또 통일부 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북한의 그 대남방송이 있는데 구구의 소리 방송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또 보고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만든 건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게 신영복이가 있는 통역당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역당은 68년도에 적발이 됐거든요. 그런데 통역당이 일망타진 당했죠. 물론 잔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역당이 해체된 후에 70년도에요. 북한에서 해주에서 방송을 만들었어요. 제목 이름은 통역당 목소리 방송이라고. 마치 서울에서 방송하는 것처럼 한국 목소리로 방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디서 방송한 거라고요? 북한 해주에서 한 거라고. 그렇게 15년 동안 꾸준히 대남 방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85년이 됐는데 북한이 갑자기 있잖아요. 통역당을 한민전으로 바꾸더니 또 통역당 목소리 방송을 구구의 소리 방송으로 바꾸더라고요. 자, 그래서 15년 동안 아무런 효과도 없는 방송을 끝없이 하더니
80년대 중반이 돼가 대학가에 이제 막 운동권, 좌익운동권의 기운이 막 일어나니까 이거를 대상으로 이제 이들을 혁명을 시킬 수 있는 맞춤형 방송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구구의 송거리 방송을 만든 거죠. 개편한 거죠. 자, 이때부터 이제 대학생들은 그 방송을 듣고 녹취하고 연구하고 해서 문건 만들고 막 퍼뜨리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중반에 일어난 주체사상 주사파는 누구의 제자 훈련을 받았다? 북한의 제자 훈련을 받아서 생긴 무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옛날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통역당의 잔당들이, 신영복이네 이런 사람들이 구속되어서 풀려난 후에 교수가 돼가지고 계속 제자들을 키우는 거야. 이 영향도 같이 겸해서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왜 이 주사파가 갑자기 급증했냐 하면 또 이유가 있어요. 전두환 정부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입니다. 전두환 정부를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이게 일반 PD 계열처럼 소련식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결집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겠다 하니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안 쉽죠? 아니, 전두환 정부가 경찰도 있지, 군도 있지, 뭐 그 다음에 안기부도 있지, 이런 엄청난 공권력이 있는데 혁명을 조직해서 이거를 혁명에 성공시키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는 혁명 성공 못한다. 못하니까 왜 이게 이렇게 이상한 게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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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지원을 받아야지 혁명을 할 수 있다. 이런 현실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 북한하고 연결됐다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주체 사상의 혁명 논리의 핵심은 뭐냐면 NLPDR이라고 그럽니다. NLPDR 뭐냐? 민족 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북한이 만든 혁명 논리를 그대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했다는 건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아까 말씀했는 그대로입니다. 우선 남한 내에 혁명을 하기 이전에 뭘 해야 된다? 미국을 몰아내야 돼. 민족 해방을 먼저 시켜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뭐 영어를 쓰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미국 몰아내기에 우선한다. 자, 이런 건데 이 NLPDR 혁명 논리가 북한에서 넘어왔는데요. 이거는 김일성이가 언제 이게 NLPDR을 공식화했냐 하니까 70년도입니다. 70년도가 언제냐 하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70년도는 베트남전이 한참 치열하게 일어날 때입니다. 그런데 67년도에요. 베트남전에서 뭐가 있었냐면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베트남의 국민들이 굉장히 안보의식이 괜찮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야당 후보가 누가 나왔냐 하면 쭝딘주라는 변호사가 나왔는데 말을 엄청 잘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민을 선동한 거야. 뭐냐면 아니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동족 상잔에 피를 싸워가지고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우리 같은 민족인데 싸워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그 피가 강을 이루고 시체가 산을 이루고 있다. 우리 하늘에 있는 조상님이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시겠는가.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는 북폭을 중단하고 북베트남과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이제는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이러니까 막 베트남 국민들이 막 선동이 된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전에서 쭝딘주는 17%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자, 이 선동 논리, 미국 물러가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평화협정 맺겠다는 너 물러가라는 이 논리가 이제는
남베트남 사람한테도 가슴에 심금을 울리고 미국 사람한테도 전 세계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베트남의 반전, 전쟁 반대에 미군 물러가라는 분위기가 전 세계 대학가에 다 일어나게 됐어요. 그게 6.8 혁명입니다. 뉴레프트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바로 68년도에 그런 대학가에 운동권 문화가 왕성하게 일어날 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겨우 당선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닉슨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안보 의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좌경화된 대학교 운동권이 그렇게 활화산처럼 일어나던 시기에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공약을 하기를, 내가 대통령이 되면 베트남에서 미군 철수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다음에 69년도 7월 달에 괌선언, 이른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해가지고 미군 철수를 했고 73년도 철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바로 북베트남에 의해서 남베트남이 공산화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때 김일성을 뭘 생각했냐? 아하, 혁명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군을 몰아내는 거구나. 그래서 NLPDR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냐면 김일성은 뭐라 그러냐면 각근 이론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공작기관에 가가지고 각근, 가시 있는데 한쪽 끈, 양쪽 끈을 이거를 한쪽만 잘라도 이게 가시 날아간다.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는 두 개의 각근이 있다면 하나는 한미동맹이고 하나는 일본과의 관계인데 이걸 하나만 끊으면 된다. 그거를 끈을 잘라라. 그래서 지금 미국을 몰아내는 쪽으로 이제 일본하고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이재명이가 우리는 뭐 친일 그거를 가지고 끝없이 공격하잖아요. 그게 일본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그 다음에 미국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반미의식을 심어주는 그것은 결국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북한의 김일성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선전선동에 놀아나면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반미운동이 이제, 근데 이 우태영 기자가 서울대를 가봤는데 86년도 3월 달에 등교를 하는 학생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상한 극단적인 반미 발언이 막 그냥 공공연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반전, 반핵, 양키 고홈, 그 다음에 양키 놈들의 억압사슬을 깨부수자, 미국 놈은 민중의 철전지 원수다, 미자의 심장부에 칼을 꼽자,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걸 보고 우태영 기자, 이거 분명히 뭔가 있다.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가면요, 대학교 정문 앞에 성조기를 걸어놓고요, 그려놓고 학생들이 다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밟고 지나가면서 뭐라 하냐면 학생들 머릿속에 미국은 밟혀야 마땅한 나라다, 이런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으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지금 이 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경희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그때 당시에 국민들은 실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태영 기자도 그러더라고. 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학생들이 지금 80년대, 85년, 86년, 87년쯤 되면 많이 알지만 한 85년, 한 6년까지는 교수들이 잘 따져보지도 않고 학생들이 지금 무슨 주장을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라고 이제 글을 썼고, 언론 종사자들조차도 양시론, 양비론, 그냥 이게 조금은 이런 학생들이 옳은 면도 있고 그런 면도 있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태도를 취하더라. 그래서 자기는 그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도대체 너희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고 물어봐도 본심을 털어놓지 않더라. 그래서 87년이 되고 이제 60항쟁에서 주사파들이 사실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톤을 낮춰가지고 헌법을 자유민주화시킨다는 명목으로 김대중, 김영삼과 같은 소위 말하면 전두환 정부에서 이제
우파 정권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협조하는 방식으로 약간 자기들의 혁명의 목적을 감추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승리했죠. 승리하고 나서 지금 30년 이상 그들은 민주화의 주역이라는 월계관을 쓰고 지금 대한민국을 선거로 장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 앞으로 이 중차대한 혁명도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들과 같이 싸우려면 조금은 좀 마음을, 조급함을 내려놓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990년대요. 1990년대는요, 이 좌익 운동권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시절이었습니다. 왜냐? 90년도에 들어봐가지고 소련부터 동구 공산권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갑자기 멘붕에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제 빠지고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련과 동구,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것들이 이제 드디어 공산권에서 풀려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으로 흡수되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고립 상태에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빠졌지요. 그러면 이제는 공산권끼리 수교하는 것도 경제 교류도 불가능해져 버린 거야. 이제는 완전히 고립무원 상태에 빠지다 보니까 경제가 엉망진창이 돼 버린 거. 그렇게 해서 94년도에 수해, 95년도부터 이제 고난의 행군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300만 명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탈출 행렬이 시작된 겁니다. 이와 같은 유럽에 있는 공산국가도 무너지고 북한도 이제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사태에 직면하다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80년대 운동권들은 이제는 위기에 직면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이거를 버려야 할지 아니면 혁명을 고수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PD 계열 소련식 공산주의를 추구한 사람들 많이 전향을 했어요. 김문수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사파들은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수령님의 나라는 아직 건재하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생각들을 유지해 갔고, 북한의 대남 공작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됨으로써 그들과 연대 유대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90년도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조직들을 확산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정교조, 민노총, 그다음에 민변, 범민련 등등등 종북단체들을 계속 확산해 나가는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그 다음에 지하당과 관련된 민혁당이 있었죠. 민혁당이라고 김영환이가 만든 어떤 지하당인데 그 안에 김영환 세력은 빠져나왔지만은 이석기라는 그 어떤 완전히 골수 혁명가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꾸준히 해가지고 결국은 2000년도 들어와서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민노당 장악하고 통진당 장악하고 드디어는 이제 민주당까지 장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90년대의 그 어려운 과정을 그렇게 겪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80년대만 해도 데모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데모에다가 체류탄 다 아시죠? 근데 90년도에 김영삼 정부 들어선 이후에는 조용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는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북한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은밀히 실력을 키우는 도광양해시 어떤 그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걸 국민들은 까마득히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때 언제 굴기가 할 때가 이제 드디어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김대중 정부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바로 대중투쟁으로 왕창 나옵니다. 효순 미선 사건, 광우병 파동 이렇게 해가 지금 윤석열 탄핵 시도까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기동전에서 진지전으로 갔다가 2000년도 김대중 정부 이후 여건이 유리해지자마자 다시 기동전으로 다시 등장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금 그냥 휘어잡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전략 전술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그런 것들을 다 관찰하면서 이 사태를 분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했고요. 90년대는 그랬다는 걸 말씀드리고 2000년도 들어왔어요. 2000년도로 주사파들은 두 개의 투트랙으로 나갑니다. 투트랙. 무슨 트랙요? 투트랙. 자, 하나는 뭐냐? 주사파들의 최종 목적이 뭘까요? 정권 잡고, 정권을 잡는 게 1차 목적. 정권 잡은 후에 뭐 하는 게 또 2차 목적? 예, 체제 바꾸는 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로 하는 그런 체제 변혁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북한으로 연방제 토론하는 것이겠지만요. 자, 두 개의 트랙으로 가는데 하나는요, 대중투쟁을 통해서 대중들을 규합하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권으로, 정당으로 가서 그들의 세력을 키워서 선거를 통해서 정권 잡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항상 연동해가지고 같이 뭐냐면 체제, 그 목적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으로는 민노당을 장악하고 통진당 장악하고 민주당 내로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대중투쟁 과정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투쟁인데요, 지금 뭐냐면 효순 미선 사건이 대중투쟁의 첫 시발점입니다. 시발점인데, 그 대중투쟁을 하기 전에는 대중투쟁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게 우선 준비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냐면 정교조를 합법화하고 언론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영화, 드라마, 소설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대중들을 선동하는 그런 준비 작업. 그 다음에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을 추종하는 각종 단체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자, 이런 어떤 준비 작업을 거친 후에 2002년도 드디어 12월 달에 이제 대중투쟁을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효순미선 사건부터 2004년도에는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935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반미 시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메가도 동상 철거 시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7년도에는 한미 FTA 반대 시위가 있었고, 주제는 뭐라고요? 다 반미입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광우병 촛불 시위가 있었죠. 자, 미군 장갑차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요 제가 의정부 여중생 그 미군 장갑차로 사고 난 지역에 이제 거기에 담당 그 군인하고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지역이냐? 그랬더니 이게 아주 좁은 산길 도로라고요. 그래서 편도 1차선, 양차선인데 이 장갑차 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자동차보다 넓으니까. 그래서 이제 훈련하러 가는데 저 맞은편에서 이제 그 장갑차가 오고 있어가지고 그걸 피해가지고 산길로 붙다가 옆에 있는 여중생 둘이가 생일잔치 하는 걸 못 보고 치여가지고 사고가 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요, 거기다가 장갑차라는 거는 자동차처럼 뭐 이렇게 유리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안 보이죠. 유리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통신병하고 전부 다 연락하면서 하는 건데, 이게 돌발 사고로 일어난 그야말로 이제 그냥 교통사고죠. 그랬는데 그게 일어나자마자 정교조 교사들이 학생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미군이 재미삼아 일부러 깔아주겠다, 안 죽으니까 빠꾸 해가지고 다시 왔다 갔다 해 터트려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효순 미선 사건에 가면은 뭐라고요, 가산점 더 준다고 해가지고 학생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여중생이 죽은 거다 보니까 여중생들이 얼마나 또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여중생이라든가 젊은 학생들이 많이 분노해가지고 거기에 동참하게 됐던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면역이 좀 갖춰진 게 아니고 처음이다 보니까 진짜인 줄 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했냐고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근데 거기서도요 북한의 개입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란봉 중학교에 그 여중생 둘을 명예학생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교실 빈자리에 두 학생의 영정을 갖다 놓고 수업을 하는 등, 그 다음에 제가요 저기 어디죠? 북한의 그리스도 연맹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봉수교에서 예배를 보는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봤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저 날강도 같은 저 미제 제국주의자들이 여중생들을 깔아 죽이고 막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여중생들의 그 사건은 북한이 개입됐을 개연성은 그거는 이미 불문가지일 뿐만 아니고 그 죽은 후에도 엄청나게 뭐냐면 국민들을 선동하는데 북한이 그것을 활용했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효순미선 사건의 영향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하니까 2004년도에요 김충배 육사 교장 선생님이 육사 가입 교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대요. 주적이 누구냐? 아니, 누구한테 물었다고요? 육사 가입 교생 대상으로 주적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대한민국의 국군이 되려고 하는, 장군이 되려고 하는 그 육사 가입 교생들이 답이 34%가 주적이 미국이다. 그 다음에 북한이다가 33%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효순미선 사건이 그 젊은 학생들에게 미친 악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충배 육사 교장 선생님이 전에 한번 제가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의 선조들이 그때 이제 서독으로 간 광부 간호사들의 그 왜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를 아주 감동적으로 써가지고 그거를 어떤 육사 가입생들을 모아놓고 그거를 이제 읽었어요. 그랬더니 모두 다가 훌쩍훌쩍 울면서 그렇게 감동을 받았고, 우리 또 국민들도 이제 그거를 많이 읽은 분들이 있죠. 이렇게 하여 졸업할 때는 그 육사 가입 그들의 그런 반미의식을 가졌던 학생들이 모두 다가 정상이 돼가지고 졸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메가도 동상 철거 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도에요. 갑자기 메가도 동상 철거한다고요. 저 인천에 가면 자유공원 있죠. 거기에 5,000명이 모여서 5,000명이 모였는데 69일간 죽창을 들고 폭력 시위하면서 철거하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단체 중에 많이 있지만은 우리 민족 연방제 통일추진회의 같은 단체도 있어. 연방제입니까? 우리나라 이름 연방제는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북한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북한식 통일을 하겠다는 단체예요. 이런 단체들이 여기에 막 죽창 들고 그렇게 시위를 했어요. 자, 했는데 이게 도대체 누가 지시한 거냐 나중에 봤더니 북한의 반전민전이라는 흑색선전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바로 미군 철수는 메가도 동상 철거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메가도 동상 철거를 시켜가지고 그 운동을 반미운동으로 인화시키라는 지시죠. 그래가지고 바로 범민련, 한총련과 같은 이러한 어떤 종북단체들에게 지시를 해서 양키 추방 공동대책위도 결성하고 바로 이와 같은 시위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인천 중심으로 하던 왕제산이라는 간첩단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잡고 보니 그 북한이 왕제산한테 지령을 내려서 메가도 동상 철거 시위하라는 지령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이러한 어떤 대중투쟁은 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통로로 북한의 지령이 개입된다는 것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퇴진, 그 다음에 탄핵 추진하는 것 촛불 시위,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들은 다 북한의 지령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면 이거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건 비난받아야 되지 않냐? 이와 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체제전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우병 그 치위 아시죠? 지금 이 넘어지는 소 MBC PD 수첩에서 방송된 건데요. 넘어지는 소 보셨습니까? 이 넘어지는 소가 광우병 소라고 그렇게 방송을 했죠. 이거 광우병 걸린 소 아닙니다. 뭐냐? 동물 학대로 관절 다친 소입니다. 이 자료 화면을 틀어놓고 이게 일반 국민들은 광우병 걸린 소구나. 이야, 이런 광우병 걸린 소를 우리 국민들 먹으라고 이걸 수입해와? 이명박 대통령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3개월 동안 대한민국 광화문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다 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우병 파동 전에 이미 북한에 이와 같은 어떤 이 광우병 파동을 부추기는 어떤 사전 개입들이 있었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와 같은 광우병 파동이 있고 난 후에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어디냐 했더니 미국이라고 28%, 일본이 27%. 자, 이렇게 된 것은 자 보십시오. 연이어서 계속되는 반미 대중투쟁의 결과 국민들은 젊은 특히 학생들 선동에 취약한 젊은이들이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반미 의식을 갖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의 이러한 대중투쟁은 결국은 우파 정권을 또 우파 세력을 허물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놓는 작용화시키는 그러한 목적으로도 활용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요 5년 동안이 잘한 게 하나 있다면 이 문재인 정부 좌파 정권의 실제를 너무 국민들한테 잘 알게 해가지고 잘 알게 해가지고 이 정권의 다시는 정권 잡기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한 거죠. 제가 그때 그 전까지 강의를 해보면 잘 못 깨닫는 분들이 허다히 많고 지금 이 세상에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하고 방심하는 분이 많았는데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어마어마한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이 2019년도에 그 광화문 집회를 할 때 그때 그 모여드는 인파를 보셨죠? 왜 나왔을까요? 나라 걱정대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각성하게 하는 아주 그런 큰 역할을 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제가 운전으로 이제 비유를 한다면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을 잘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일로 매진, 그냥 좌고 우면하지 않고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들의 실체를 알게 해준 그런 어떤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작년 12월에 통일연구원에서 여론조사했는데요. 주한미군 현재 주둔해야 된다가 국민의 90.3%로 나왔습니다. 통일이 된 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된다가 61.4%가 나왔습니다. 이제 과거 자기의 효순 미선부터 반미 시위를 그렇게 했던 효과가 지금 있다 없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이걸 다 해소해 준 겁니다. 박근혜 정권은 퇴진을 위한 촛불 시위 아시죠? 그때 여러분들이 참 힘들었을 때 그냥
2016년도 10월 24일 JTBC에서 태블릿 PC를 발표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하고 이렇게 조정을 받아가지고 이런 문건을 만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비극적 사건까지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 당시에요, 이게 최순실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그런 뭐가 있었을 거야. 그 언론의 선동에 많이 휘둘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북한의 공작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6년도 이미 3월 4일에 조평통에서 박근혜 처단을 언급하고 4월 달에는 박근혜 탄핵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6월 달에는 16년 동안 중단됐던 난수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간첩들에게 지령을 막 속속 내리기 시작하고, 그다음 7월부터는 이제 미르재단 문제를 거론하고 8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비밀리에 최순실 TF가 가동되고 9월 달에는 정유라 문제, 10월 달에는 최순실 연설문 문제를 가지고 일단은 문제를 해가지고 이제 폭풍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항상 지상에 있는 정치적 변수만 해석하지 마시고 바로 지하 세계에서 움직이는 북한의 대남 공작과 그들의 어떤 그런 공작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석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JTBC 최순실 보도가 있고 10월 29일 첫 촛불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첫 촛불 시위 있고 다음 날 저는 이거 보통 문제 아니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우리 양동환 교수님하고 같이 청와대 1인 시위를 했죠. 그래서 이제 꽃다발 갖다 놓고 이제 갖다 주고 이제 시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저기 그 에스더 기도 운동 있죠. 거기 가서 교수님이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가봅시다 해서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지금 맞대응 집회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주일날 하는 기도 운동 월요일날 하는 거를 일요일로 바꿔가지고 서울역에 있는 어떤 맞대응 집회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신문의 광고 문화는 제가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역 집회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서울역 이제 청와대 앞에 1인 시위할 때 제가 그 1인 시위 내용을 이름 없는 무명 인터넷 신문에다 그걸 제가 기사를 썼어요. 썼더니 2주 만에 100만 클릭이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요, 제가 잘 썼어가 아니고 모두 다가 혼동에 빠지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면, 지금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거는 결코 이거는 안 된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됐다면 그거는 법적 절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응분의 결과를 받으면 되지. 지금 신문이 선동하는 문구를 가지고 처단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의식을 못 갖는 거는 선동에 너무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 종북 세력과 좌파 세력의 선동이 우리 대한민국을 그냥 막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선동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 자유민주적 자세,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게 오늘 우리 마을 운동을 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요 2차 촛불 시위가 있었어요. 언제 있었느냐, 12월 5일입니다 그때 서울시청 앞에요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우자는 말이 있었어요. 혁명정권 세워내자라 그랬어요. 세워내자란 말은 북한 용어입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사실은요 이 주장을 하기 이틀 전에 박원순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린 후에, 퇴진시킨 후에 정부를 해체하고 비상시국회의라는 초헌법적 기구를 구성해서 새로운 체제의 국가를 만들자고 주장했어요. 혁명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2차 촛불 시위 때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왜 그러냐? 민노총이 청와대를요 완전히 에워싸고 하이에나처럼요 청와대를 기습하려고 어르렁거리는 걸 봤거든. 그런데 그때 그날 내가 그날 청와대 담을 넘으면 혁명이 성공하는 거다. 혁명이 성공되면 지금 박원순 말대로 대한민국의 정부가 무산 해체가 되고 헌법이 해체가 되고 이제는 무법천지 상황에서 그들 혁명 정권에 의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다고요. 얼마나 무서운 게 2차 이 촛불 시위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무슨 일이 지나갔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그들의 주사파들이 무엇을 꿈꾸고 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꼼꼼히 알고 학습하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마을운동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이런 얘기들을 이제 집중해서 익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었잖아요. 탄핵이 어디에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2016년도 12월 9일인가요? 통과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공이 어디로 넘어갔느냐 하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어요. 자, 그랬는데 시위대가 있잖아요. 국회 소출을 할 때는 국회를 에워싸더니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후에는 헌법재판소를 또 에워싸고 겁박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혁명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통과시켜라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 합법적 절차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합법과 비합법이 공존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그런 현상을 보고도 우리는 합법적인 탄핵이라는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런 것을 합법적인 것으로 통과된 것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합법을 가장한 비합법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그걸 알려면 주사파의 이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는 혁명의식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사파가 제도권의 정당에 이제 진입하는 것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프레임전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지금 오늘 20분 오늘 좀 앞 시간이 좀 많이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다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 공동체는 내일 하면 되고, 자, 우리는 어떻게 할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주사파라는 이 주적을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한다고는 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주사파들이나 반체제 세력들의 본질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지금 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허물어지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나의 삶과 나의 즐거움, 내가 돈 벌고 자식 공부 잘 시키고 해피한 삶을 사는 데만 주력해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좋다는 사람은 너무 많지만 실제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극히 적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모인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우리에는 목적은 어디에서 둬야 되냐면 나는 몰라라고 말하는 그 대중들을,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깨울 것이냐에 지금 목적을 두고 우리가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셔야 될 건 뭐냐? 지금 이 체제 전쟁을 하는데요. 경기를 체제 줄다리기를 하는데요. 우리 이 줄다리기를 당겨야 할 많은 이 체제에 의해서 혜택받는 세력들이
줄다리기로 선수로 당기는 게 아니고 어디 올라가 있냐 하니까 심판석에 올라가 구경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 좌파도 뭐 나쁜 점이 있고 우파도 나쁜 점이 있고, 이렇게 양비론 양시론적으로 하면서 거기서 마치 자기가 객관적인 양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요, 세 개의 족쇄에 의해서 지금 이 침몰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세 개의 족쇄가 뭐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해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존재하는 세력이 첫째 기독교 세력입니다. 종교 세력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종교의 자유가 말살돼 가고 있는 이 위기 가운데서도 종교인들이 정교 분리라는 프레임에 갇혀가 못 나오는 겁니다. 선수로 안 당긴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당기는 거는 체제 수호는 군인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안 당기는 거. 왜? 정교 분리하면 정치 개입하는 거잖아. 동성애 반대만 할게. 이렇게 함으로써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종교인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나빠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옥죄고 있는 바로 정교 분리라는 강력한 프레임이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렇게 그 사형 언도 받은 후에 쇠밧줄로 이렇게 층층층 매인 거 보셨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내가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꽁꽁 묶여 있다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프레임입니다.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법에도 정치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지키면 안 되냐? 반체제 세력한테는 저항하고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보십시오. 옛날에 학생운동권이 제하에만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국정원이나 경찰, 검찰이 제압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슬슬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서 정치권에 들어가가 국회의원이 되고 이게 정당의 주도권이 장악하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이 반체제 세력을 잡으려고 보니까 국회의원이네? 그럼 이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 지금 똑바로 해? 너 지금 정치권을 공격하고 있는 거야. 너 정치 중립에 위반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가 구속시켜버리는 거야. 이제는 공무원들이 반체제 세력을 잡을 수 없는 상황에 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정부 공무원들이 뭐야?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라 지키라고 준 거 아니야? 그러면 지켜야지. 내보고 어떻게 하라고? 아니라니까요. 이미 공무원들이 지킬 수 없을 만큼 반체제 세력이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 이미 들어가서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공무원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민간 우익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정부한테 맡겨놓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지식인입니다. 지식인들은 편향되면 안 돼. 중립을 지켜야 돼. 이런 의식이 있어요. 나는 지식인인데. 그랬어요.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에도 중립을 지켜가지고요, 북한도 잘못됐고 대한민국도 잘못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우익과 좌익 사이에 또 서서 중립을 지키는 거야.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인들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아시죠? 우익과 좌익, 오른쪽 날개 우익, 왼쪽 날개 좌익, 맞죠? 새가 왼쪽 날개 오른쪽으로 날아가는데 왜 대한민국에 있는 우익은 끝없이 좌익을 척결하려고만 하느냐? 동반자 아니냐? 새 봐라, 동반자이듯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새는 동반자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사상적 우익과 좌익은 동반자 아닙니다. 우익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하고
좌익은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자는데 어떻게 그게 대한민국의 동반자입니까? 이런 잘못된 관념에서 지식인들이 벗어나와야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마을 운동의 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바로 사상전, 체제전쟁, 반체제 세력이 누군지에 대한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요, 여러분들을 이제 그런 사상적 어떤 그런 지식을 이제 무장할 수 있도록 방송이나 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끝없이 여러분들을 도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반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다 이 책을 꼭 한번 대표자들은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세상이 밝혀져 가지고 대한민국의 실상이 다 보입니다. 미국의 상황도 보입니다. 다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소책자, 다시 마을로 가는 체제전쟁이라는 소책자가 요 10권씩 묶어놨다 하니까 또 거기에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의 체제전쟁의 적이 누구냐? 주사파다. 그래서 이 주사파들의 어떤 성장을 과정을 거쳐서 됐느냐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혼미에 빠뜨린지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관심을 두시고, 내일은 이제 본 게임, 마을로 가는 체제전쟁, 이걸 통해서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일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개해 주신 우리 이천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합니다. 제가 광고 말씀드리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로 간 체제전쟁 소책자입니다. 한 묶음에 10권씩. 근데 한 박스는 300권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사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포시즌 또 쉐누 지하입니다. 카페테리아는 A동, D동, C동 사이에 골목길로 가시면 2층에 있습니다. 차고 없으시길 바라고, 우리 찬양 부르고 각자 기도하시고 식사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한번 하고, 기도하신 분들 자연스럽게 한꺼번에 나가지 마시고, 계단이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자,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 자, 식사하실 분들 식사 시간 되었으니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